젊었을 때 나는 삶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었다. 진리와 깨달음에 대해, 행복에 대해, 인생의 의미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그 질문들에 삶이 평생 동안 답을 해주고 있다. 그때는 몰랐다. 삶에 대한 해답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내게 깨달음을 선물한 것은 삶 그 자체였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류시아의 산문집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입니다. 펴낸 곳은 도서출판 더숲입니다. 류시아 특유의 울림과 시선을 담은 산문집. 자기 탐구를 거쳐 삶과 인간을 이해해 나가는 쉬운 한 편의 산문을 엮은 책입니다. 책 속에 마음이 담긴 길, 찻잔 속 파리,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이유 등 여러 글들은 페이스북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시집, 여행기, 번역서, 오화집 등 수많은 책을 통해 작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작가는 작가든 독자든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타인의 기대나 정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답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삶이 말을 걸어올 때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떤 상실을 겪고 아픔의 불을 통과했다 해도 삶에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계속 거부당해도 삶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모은 산문들은 쉽게 읽히면서도 섬세하고 중량감 있는 문장들로 우리를 근원적인 질문과 해답들로 이끌어갑니다. 잠시 책의 일부를 낭독해 드릴 텐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찻잔 속 파리. 세상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처음 인도와 네팔을 여행할 때 괴로웠던 일 중 하나는 다양한 벌레들과 공생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 이 나라들에 온 것은 나 같은 히피 여행자만이 아니었다. 어딜 가나 파리, 벼룩, 빈대, 도마뱀, 지네와 마주쳤다. 이곳만큼 인간 친화적인 벌레들도 드물 것이다. 명상센터에서 좌선을 하는 모기의 숫자는 언제나 수행자들을 압도했다. 모기들은 명상을 하는 내 이마에 앉아 집중 명상을 하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다. 나는 빨갛게 부어오른 이마를 긁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기들이 나보다 먼저 해탈에 이를 것이라고 농담하곤 했다. 벌레들은 침낭뿐 아니라 날마다 마시는 차와 볶음밥까지 무전 취식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환경운동가이며 심층 생태학자인 조에나 메이시가 미국 평화봉사단원의 일원으로 북인도 히말라야 기슭의 티베트 난민 공동체에서 활동할 때였다. 그녀는 난민들을 도와 티베트 전통 장신구를 만들어 파는 생활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티베트 승려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에 파리 한 마리가 그녀의 찻잔 속에 빠졌다. 물론 그것은 그다지 큰일이 아니었다. 인도에서 1년 넘게 생활한 터라 벌레와 곤충들에 별로 동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녀는 내심 자부하고 있었다. 설탕통 속 개미들, 잔장 안에 거미, 심지어 아침이면 신발 속에 새끼 정갈이 앉아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찻잔에 빠진 파리를 보자
그녀의 미간이 약간 찡그려졌다. 그 표정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앞에 앉아있던 티베트 승려 최갈린 포체가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에나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 가볍게 웃으며 단지 내 찻잔에 파리가 빠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벌레 하나 때문에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곤경에 빠진 그녀를 동정하듯 최갈 림포체가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오, 찻잔에 파리가 빠졌군요. 그녀는 림포체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시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노 프라블럼이라고 강조했다. 어쨌든 그녀는 저개발 국가들을 두루 다닌 경험이 많은 여행자였고 현대식 위생 개념에 집착하는 성격도 아니었다. 그녀는 재차 아무 문제 없어요. 건져내고 마시면 돼요 하고 손짓으로 말했다. 의자에서 일어난 최갈 림포체는 앞으로 몸을 숙여 그녀의 찻잔에 손가락을 넣고 매우 조심스럽게 파리를 건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회의가 재개되었다. 조에나는 고산지대에서 생산한 양모로 전통 카펫들을 짜는 사업을 고위 승려에게 납득시키는 데 열중했다. 그때 환한 얼굴로 최갈 림포체가 회의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깊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속삭였다. 파리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는 문 밖에 나무 잎사귀 위에 파리를 올려놓고 파리가 날갯짓을 할 때까지 지켜보았으며 조만간 무사히 날아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조에나 메이 씨는 저서 내가 사랑한 세상에서 이 일화를 전하며 자신은 문제가 되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지만 최갈 림포체의 기준은 파리에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녀의 경우는 생명의 기준이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이었고 그 승려는 생명의 기준이 아주 낮은 곳에 있는 파리였다. 그의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보며 조에나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았다. 자기 자신은 노 프라블럼이지만 찻잔 속 파리의 입장에서도 노 프라블럼인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녀에게는 양모 카페트의 사업의 승인을 얻어내는 일보다 파리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더 중요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마음속에 미소가 차올랐다. 그 수도승의 경지를 자신이 감히 나눠 갖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기준의 변화가 그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다. 인생의 문제를 초월했다는 듯 우리는 곧잘 노 프라블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노 프라블럼의 기준을 나에서 타인으로 나 아닌 다른 존재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빅 프라블럼이다. 자기 중심에만 머물러 있는 관점은 결코 노 프라블럼일 것일 수가 없다. 나에게서 모든 존재를 포함한 더 큰 공동체로 사고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 나의 자리에서 세상을 안치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기준이 아직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자기 생존과 이익에만 집착하는 1차원적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자기중심의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갈 림포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난 괜찮아라는 생각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당신도 괜찮은가요? 하고 묻게 될 것이다. 당신도 이 세상이 살만한가요? 당신도 행복한가요? 예를 들어 조에나 메이 씨는 우리가 공감 명상을 통해 범고래가 되어보면 멸종되어가는 그 존재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것을
사고의 대전환이라 부른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품은 없다고 붓다는 말했다. 영성은 내가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일이며 나 자신 못지않게 다른 존재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일이다. 타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는 일이다. 세상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다. 그런 가르침이 조에나 메이시를 세계적인 생태 철학자로 변화시켰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미소 짓게. 한 가슴의 상처를 치유한다면. 며칠 전 배우 김혜자 씨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그녀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경험한 일들을 들려주었다. 10년이 넘는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국민의 절반이 난민으로 전락한 그 나라에 김혜자는 의료봉사팀과 함께 도착했다. 그리고 어느 움막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다 쓰러져가는 흙집 안에 한 흑인 여성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누워 있었다. 의사가 그녀의 몸을 눌러보니 누르는 자리마다 역겨운 고름이 흘러나왔다.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기적으로 여겨졌다. 의사와 김혜자는 몇 시간에 걸쳐 소독약으로 그녀의 몸을 닦고 고름을 제거해 주었다. 다 마쳤을 때 30대 중반의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치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보살펴줄 누군가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엉망진창인 몸을 다 닦아주었을 때 그 여인은 뜻밖에도 평화롭게 미소를 지었고 처음에 괴로웠던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다. 몸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빛이 났다.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여인은 김혜자와 의사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행복하다고. 짧은 생을 고통으로만 보냈으나 한 번의 따뜻한 손길로 행복을 마음에 품고 떠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김혜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그 사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사람은 그 느낌을 간직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느 명상 잡지에서 뉴욕 택시 운전사의 경험담을 읽은 적이 있다. 밤중에 전화를 받고 승객을 태우러 갔는데 어두운 슬럼가에다 인적조차 없었다. 그런 상황이면 다들 그냥 차를 돌리지만 그 운전사는 왠지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어 경적을 울린 후 차에서 내려 건물로 다가갔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연약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참 뒤 문이 열리고 80살이 넘어 보이는 노부인이 작은 짐가방을 끌고 나왔다. 고전 영화에서처럼 원피스에 베일이 드리워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운전사의 에스코트를 받아 택시에 올라탄 그녀는 찾아갈 주소를 건네며 시내를 통과해 가자고 부탁했다. 주소지까지는 2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시내를 거쳐가면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운전사가 설명하자 그녀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은 지금 노인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다. 2시간 동안 그들은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자신이 처녀 시절에 엘리베이터 걸로 일하던 빌딩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하고는 창문 밖으로 한참 동안 그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간 곳은
그녀가 결혼해서 갓 신혼살림을 차린 주택가였다. 지금은 가구 전시장으로 바뀐 소녀 시절 춤을 추곤 했던 그 무도회장 앞에서도 멈추었다. 그녀는 건물 앞이나 내거리에 차를 세우게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어두운 차 안에 앉아 밖을 응시하곤 했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이제 가야겠어요. 작고 허름한 요양원 앞에 직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가 지갑을 꺼내 요금을 묻자 택시 운전사는 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생의 마지막 기쁜 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고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다. 그녀 인생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불친절한 택시를 탔거나 참을성 없는 운전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운전사가 먼 길을 돌아가기를 거부했거나 그녀를 내버려 둔 채 어두운 슬럼가를 떠났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 우리가 내미는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 영혼은 그 마지막 느낌을 마음에 간직한 채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뭄바이 부근의 명상센터에서 지낼 때의 일이다. 한 한국인 여성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아서 내가 신경정신과 의원에 데려가게 되었다. 먼저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 예약을 하면서 증세를 설명했다. 우리가 도착하자 의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친절하게 맞으며 의자를 권했다. 검은 뿔테 안경에 지적인 인상이었다. 우리가 앞에 앉자 의사는 나에게 이름과 나이, 결혼 여부, 과거의 병력, 인도에 온 이유 등을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내 대답을 받아 적었다. 그러더니 나더러 입을 벌려 혀를 내밀라고 하고는 검은 안경으로 내 눈의 홍채를 살폈다. 그리고 두통과 환청에 시달리는지 물었다. 나를 환자로 착각한 것이다. 내가 아니라 옆에 여성 때문에 왔다는 말을 할 겨를도 없이 의사는 내 외모와 분위기를 보고 나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단정했다. 그리고 내 말투와 시선과 혀의 색깔까지도 모두 그 관점에서 판단했다.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나는 더욱 엇나가는 대답과 행동을 보였고 의사는 확신을 갖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동안 정작 환자인 여성은 전개되는 상황이 매우 흥미롭다는 듯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난데없이 인도인 전문의로부터 정신장난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 타인이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닐 때가 많다. 사람들은 나를 만나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자신들이 상상하고 추측하는 나를 만난다. 오래 만난 사이에도 때로는 그 접점이 너무 멀어서 진정한 만남이 불가능하다. 한 번은 네팔 카트만두의 원숭이 사원에서 다리를 쉴 겸 거린들 옆에 앉아 있는데 한국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오르피 동전을 던져주고 사진까지 찍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알아보고는 왜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느냐고 야단을 치는 것이었다. 나는 일부러 나 아닌 척을 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다. 나는 타인이 말하는 누구여야만 하는 나가 아니며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 나가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이므로 매 순간 다른 나이고
어디에 있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나이다. 따라서 타인이 생각하는 나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자신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불행과 불만족은 시작된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된다. 우리 자신은 하나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는 무수한 모습들의 종합이기 때문이다. 라다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그 내면의 줄무늬는 타인이 읽어내기 힘들다. 그 줄무늬는 삶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성장과 변신의 그림을 그려나간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나의 외모와 겉모습이며 두 번째 기준은 과거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닐 때 본 나에 대한 인상으로 나를 정의 내리는, 실제로는 그 시기에 나와 대화조차 제대로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난다. 자신들이 기억하는 먼 과거의 이미지를 나의 참모습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것은 사실 몇 달 전 혹은 몇 년 전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사람이 지금은 변화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 절대로 달라질 자가 아니라고 부정한다. 인간이 자신의 편견과 판단에 대해 갖는 신뢰는 실로 놀랍다. 니체는 즐거운 지식에서 썼다. 우리는 자주 오해받는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봄마다 껍질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나무와 같다. 우리의 정신은 끊임없이 젊어지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진다. 누군가의 현재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계속 자라고 가지를 뻗는 나무와 같아서 매일 변화하고 껍질을 벗을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마다 만나는 관계이거나 친밀한 사이라 할지라도 지난밤 혹은 오늘 아침 내가 어떤 내적 변화를 체험하고 낡은 옷을 벗었는지 알 길이 없다. 작자미상인 다음의 글에 나는 동의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알지만 당신의 스토리는 모른다. 그들은 당신이 해온 것들은 들었지만 당신이 겪어온 일들은 듣지 못했다. 따라서 당신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당신 자신의 생각이다. 때로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최고의 것을 해야만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길. 방황한다고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문학의 길을 걷겠다고 집과 결별하고 노숙자가 되자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시를 쓰고 밤새워 책을 읽느라 학교는 낙제를 했다.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어 교사가 되는 행운을 얻었으나 포기하자 사람들은 미친 것 아니냐고 했다. 잡지사를 다니다가 반년도 안 돼서 퇴사를 했을 때 그들은 왜? 라고 물었다. 돈을 빌려 클래식 음악 카페를 열었다가 석 달 만에 문을 닫자 사람들은 그새 망한 것이냐며 의아해했다. 거리에서 솜사탕 장사를 시작하자 그들은 정말? 하고 눈을 의심하다가 한 계절 만에 접자 뒤에서 웃었다. 솜사탕은 한철 장사이다. 가을에 출판사에 취직했다가 봄에 퇴사하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경기도 산중턱 버려진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에 대해 포기했다. 산에서의 생존이 한계에 부딪혀 여의도의 회사에 다니자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렸다. 바바리디아스의 성자가 된 총소부 원서를 읽고 그 책을 번역하겠다며 회사에 사표를 내자 다들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만류했다. 그 원고는 재미없다는 이유로 몇 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불법 체류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뉴욕으로 떠나자 꼭 그래야만 하는가 하고 사람들은 질문했다. 2달 만에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인도의 명상센터로 가자 차라리 뉴욕에 있을 것이지 하며 혀를 찼다. 다들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서귀포로 이사하자 사람들은 계절마다 놀러오면서도 외롭겠다고 했다. 2해 만에 서울로 돌아오자 그 좋은 곳을 왜 떠났느냐며 아쉬워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는 무모하지 않느냐는 말을 밥 먹듯 들어야만 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도. 인도에만 자꾸 가자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유럽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라고 조언했다. 해마다 인도를 계속 가니 인도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의 원고를 완성하자 출판사들은 시 읽는 독자가 적다며 출간을 거절했다. 인도를 10번 여행하고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을 썼을 때 인도 기행문을 읽을 독자는 없다며 출판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프랑스나 스페인 기행문을 쓰면 여행 경비를 대겠다는 제안도 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을 번역하자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며 또다시 거절당했다.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상업적인 작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방황한다고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모든 여행에는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다고 독일의 사상가 마르틴 부버는 말했다. 그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과 무너뜨린 과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 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공간이 이동만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의 이동,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도 길이다.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데 떠도는 사람, 길 위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나는 여행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방황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나서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구도 여정 자체를 길이라 했다. 호모 비아토르는 길 위에 있을 때 아름답다. 꿈을 포기하고 한 곳에 안주하는 사람은 비루하다. 집을 떠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성장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항상 선택 앞에 놓인다. 한 가지 길의 선택은 가지 않은 많은 길의 포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약초를 연구하기 위해 찾아온 UCLA 인류학과 전공자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에게 야키족 인디언 돈 후앙은 말한다. 그 어떤 길도 수많은 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너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느끼면 어떤 상황이든 그 길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 길을 버리는 것은 너 자신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전혀 무례한 일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를 물어보라. 이 길에 마음이 담겨 있는가?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은 무의미한 길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즐거운 여행길이 되어 너는 그 길과 하나가 될 것이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너로 하여금 삶을 저주하게 만들 것이다. 한 길은 너를 강하게 만들고 다른 한 길은 너를 약하게 만든다. 죽는 날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삶이다. 따라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 길에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다름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길의 어원이 길들이다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길을 들여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내가 옳다고 느끼는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을 벗어난다고 해서 낙오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라는 기준이 오류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걸으려면 편견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여행을 이해하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길이지 그 사람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답이 아니라 자신의 답을 찾는 것이 호모 비아토리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나란히 걷는 것이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뒤를 쫓는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담긴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가고 싶은 길을 가라. 그것이 마음이 담긴 길이라면 마음이 담긴 길을 갈 때 자아가 빛난다. 지금이 바로 그때. 두 점성가 이야기. 점성가들의 나라라고 할 만큼 인도는 점성학이 발달해 있다. 모든 아이는 출생 천궁도에 따라 운명이 부여되며 취직과 결혼, 이사, 여행, 사업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점성가의 해석과 조언이 작용한다. 점성학자인 내 인도의 친구 수닐 티와리는 내가 인도에 갈 때마다 매번 어느 쪽 방향으로는 가지 말라거나 어떤 색깔의 옷을 입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나는 일부러 그 방향으로 멀리까지 여행하거나 그 색깔의 옷을 위아래로 맞춰 입고 나타나 그를 놀라게 했다. 점성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시간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힘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 그 자체이다. 지금 이 시간에 탄생하는 모든 것은 이 시간의 특성을 포함한다고 칼융은 말했다. 천문학 도시로 이름난 핑크시티 자이푸르에 한 점성가가 있었다. 그는 뛰어난 천문 관측가이며 점성학자였지만 그의 아내는 불만이 많았다. 당신은 매일 천문학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별자리에서 쌀이 나와요, 밀가루가 나와요. 돈을 벌어와야 살잖아요. 그때마다 점성가는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다. 자신의 지식 추구가 헛되이 끝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지금 별자리들의 배열을 예측해 우주 역사상 가장 상스러운 순간을 계산해내고 있는 중이라고. 그 특별한 순간이 오면 옥수수 알갱이가 황금으로 변할 것이라고 그는 장담했다. 그러나 아내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언제까지 그런 허황된 소리를 늘어놓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있다면 우린 이렇게 가난뱅이 신세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한 끼 식량도 구해오지 못하면서 어떻게 옥수수를 황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내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천문 연구를 계속한 점성가는 어느 날 그 상서로운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다고 선언했다.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행성들의 배열로 우주 에너지가 그 한순간에 집약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신중하게 일렀다. 나는 이제부터 깊은 명상에 들어갈 것이요. 한순간에 모인 우주의 에너지를 이곳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요. 당신은 옥수수와 뜨겁게 달군 솥을 준비하시오. 내가 신호를 하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옥수수 알갱이를 전부 솥에 부어야 하오. 그러면 그것들이 팝콘처럼 터지면서 황금 알갱이로 변할 것이요. 그 순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조금만 늦어도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사라질 것이요. 그의 아내가 냉정하게 진실을 말했다. 눈 씻고 봐도 우리 집에 옥수수가 한 알도 없는데 어떻게 황금을 만든단 말이에요? 점성가가 말했다. 이웃집 여자에게 가서 조금 빌려오면 되지 않소? 하는 수 없이 점성가의 아내는 옆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옥수수 알갱이를 한 솥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이웃집 여인이 놀라서 물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양의 옥수수가 필요해요? 순진한 점성가의 아내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여인은 선뜻 옥수수를 빌려주었다. 점성가의 아내가 떠나자 이웃집 여인은 천년에 한 번 오는 우주의 상서로운 순간이 점성가의 집에만 작용할 리 없다고 여기고 그 드문 기회를 자신도 붙잡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서둘러 불을 지펴 솥을 뜨겁게 달군 뒤 옥수수 알갱이를 가득 준비해 놓고서 벽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는 사이 점성가의 아내도 얻어온 옥수수를 앞에 놓고 달궈진 솥 옆에 앉아 남편의 신호를 기다렸다. 명상에 잠겨있던 점성가가 드디어 바로 지금이야 하고 외쳤다. 그 순간 이웃집 여인은 즉각적으로 뜨거운 솥에 옥수수 알갱이를 부었다. 그러나 점성가의 아내는 미심쩍어 하며 되물었다. 지금 옥수수를 넣으라고요? 지금이 정말로 그 순간인 게 맞아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점성가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우주의 상서로운 순간이 지나가 버렸다. 말 그대로 황금 같은 기회가 날아간 것이다. 크게 실망한 점성가가 그동안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버린 아내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을 때 이웃집 여인이 반짝이는 황금알들이 가득 담긴 솥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감사 표시로 황금알 몇 개를 점성가의 아내에게 선물했다. 눈이 휘둥그레진 점성가의 아내가 남편에게 외쳤다. 다시 한 번만 그 상서로운 순간이 돌아오게 해봐요. 이번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을게요. 점성가가 소리쳤다. 한 번 지나간 우주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되돌린단 말이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모르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놓쳤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친 것은 지금 이 순간들이다. 삶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든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 행성들의 배열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 점성술 도시로 불리는 아삼주의 구아하티에 또 한 명의 점성가가 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모든 행동과 결정을 하기에 앞서 행성들의 배열과 12별자리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무르트를 정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집안에서 들리는 정체 모를 소리에 잠이 깨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속삭였다. 집에 도둑이 침입한 것 같아. 당신도 들었소?
아내가 속삭였다. 맞아요. 도둑이 든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밤중에 누가 우리 집에서 저런 소리를 내겠어요. 또다시 집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아내가 말했다. 내가 도둑이야 하고 크게 소리 지를까요? 그럼 이웃집 사람들이 달려와서 우릴 도와줄 거예요. 점성가 남편이 나무랐다. 안 될 말이오. 당신도 알잖소. 먼저 낙차트라와 라시와 다사를 점검해보지 않고 그런 중요한 행동을 할 순 없소. 잠깐 기다려요. 내가 천궁도와 차트를 가져와서 언제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기에 길일인지 계산해 볼 테니. 점성가는 발끝으로 걸어 책상에 놓인 점성학 책과 도표들을 가져다가 희미한 달빛 아래서 계산하기 시작했다. 초조해진 아내가 물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점성가가 말했다. 계산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중요한 행동들을 취할 가장 적합한 시간은 6달 뒤에나 있어. 그것도 그때 딱 한 번뿐이요. 지금은 우리가 소리를 지를 길일이 아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소. 지금은 다시 잠을 자는 게 좋겠소. 아내는 몹시 불안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점성학 계산에 따라서만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부부는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다. 도둑에게는 그날이 더할 나위 없는 길일이었다. 도둑은 마음 놓고 손에 잡히는 대로 훔쳐 유유히 떠났다. 이튿날 아침 점성가와 아내는 집이 완전히 털린 것을 보았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경찰에 신고할 길일이 아니었다. 6개월 뒤 마침내 기다리던 길일이 찾아왔다. 새벽이 되자 점성가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중얼거렸다. 도둑놈아, 오늘 내가 드디어 본때를 보여주마. 그는 잠든 아내를 깨웠다. 그리고 두 사람은 눈짓을 교환한 뒤 힘껏 소리를 질렀다. 도둑이야!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당장에 이웃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텅 빈 집에 부부만 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물었다. 도둑이 어디 있지? 점성가가 말했다. 아, 도둑은 6달 전에 왔다가 갔소. 오늘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거요. 그때는 소리를 지를 길일이 아니었소. 바로 오늘이 길일이요. 사람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 하며 돌아갔다. 우주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매 순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계산과 두려움 때문에 뒤로 미룬 모든 날들이 우리가 놓친 길들이다.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행동하는 날, 그날이 바로 길일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